관심사는 당연하게도 미국 대선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했을 때 파리 협약에서 탈퇴했죠. 바이든 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미국이 돌아왔다 이렇게 외치면서 기후 협약에 다시 들어갔고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 기후와 일자리를 연계시킨 정책들을 추진을 했고 2032년까지로 예정된 관련 투자 액수가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직접적인 지출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청정기술이나 아니면 화석연료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재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한 온갖 세금 면제 혜택까지 포함하면 이 녹색 기술을 향한 바이든 정부의 구상은 그야말로 전방위적입니다. 한국에는 무역 압력으로 다가오기도 했지만 미국 입장에서 바이든 정부가 핵심 치적이라고 꼽고 있는 것이 2022년의 인플레이션 감소법입니다. 이 법 때문에 미국의 기후 대응 속도가 2배로 빨라질 것이다. 미국 언론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에 절반으로 줄이겠다. 미국 정부의 약속에 비하면 조금 못 미치기는 하지만 미국이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라는 걸 생각하면 역사적인 노력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바이든 정부의 드라이브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트럼프는 기후 대응의 필요성 자체를 좀 무시를 하고 있죠. 트럼프가 백악관에 다시 들어가는 순간에 미국이 돌아왔다는 바이든의 선언은 4년간의 해프닝 정도로 끝나고 미국은 다시 파리 협약을 내팽개칠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의 행정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기후 규제 줄이겠다. 그리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석유와 가스 생산 더 늘리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라서 시행되는 청정에너지 투자를 전부 무효화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이 법을 폐기하겠다고 했지만 이 법에 명시된 투자를 되돌리려면 의회가 새 법을 통과를 시켜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공화당이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의회 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의석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 인플레이션 감소법이라는 것은 기업들의 지역사회 투자, 즉 일자리와 직결돼 있거든요. 공화당 의원들이라고 해도 이 자기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나몰라라 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낙관론자들은 바이든 정부의 투자 프로그램들은 상당 부분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4월과 5월에는 인도에서 총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미 10년 동안 집권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 최대 치적은 경제 성장이죠. 이번 선거에서도 사실 기후 대응은 좀 뒷전이고요. 최대 이슈는 개발과 성장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도의 성장 정책은 투트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석연료로 일단 성장하는 것, 경제를 키우는 것, 동시에 재생에너지, 녹색기술 이런 미래를 위한 투자를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로서는 나름 현실적이면서도 야심찬 기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4억 명이 사는 지구상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인도. 세계에서 3번째로 탄소를 많이 내뿜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의 7분의 1, 중국의 4분의 1입니다. 경제를 키워서 지금 중국을 따라가기 바쁘기 때문에 인도는 단기적으로는 화석연료, 그중에서도 석탄 수요를 더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전력 생산의 4분의 3을 여전히 석탄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9월에 인도 전력부 장관이 화력발전소들을 추가로 건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인도 정치권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24시간 돌릴 수 있는 전력이 제일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도는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패권국으로 최소한 중국과 어깨를 맞대는 그 정도의 나라로 자리매김하는 것 또한 꿈꾸고 있죠. 특히 이 야심이 가득한 모디 총리, 기후 대응 리더십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에 많이 가려져 있었지만 인도는 사실 세계 기후 문제의 중심에 있는 나라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1인당으로 치면 적지만 어쨌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것과 함께 기후 변화의 최대 피해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홍수, 가뭄, 폭염 이런 재난을 가장 심하게 겪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인도인들의 인식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2021년 영국에서 열렸던 기후변화협약 26차 당사국 총회, COP26이라고 하죠. 인도는 2070년까지 탄소 순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나라들의 2050년 탄소 중립 약속이나 중국, 러시아의 2060년 공약과 비교해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인도로서는 나름 현실적인 목표들을 세우면서 실행 계획들을 내놓고 있어요. 2030년까지 외국의 지원을 받아서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 비중을 전체의 절반 아래로 낮추겠다고 했고 실제로 수력을 포함해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 용량은 지난 5년 새 2배로 늘었다고 하고요. 또 올해 2월에도 모디 정부는 이 해상 풍력 발전 그리고 옥상 태양광 패널에 보조금을 주는 중간 예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나라로 가볼게요. 그래도 인도는 나름 희망적인 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 나라를 생각하면 희망이 좀 많이 없어지는데요. 러시아 대선과 기후 대응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있을까요? 올해 대선은 늘 그랬듯이 요식행위였고 5월이면 다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러시아에도 기후 대응에 관한 법과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세계 4위의 탄소 배출국이죠. 1992년의 유엔 기후협약, 첫 협약이었죠. 그리고 그 이행 방안이었던 1997년의 교토의정서, 2015년의 파리협약, 이 모든 것에 러시아는 계속해서 동참을 해왔습니다.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오기는 했습니다. 2021년 7월에 온실가스 배출 제한에 관한 연방법을 채택을 했고요. 지금도 여러 기후 관련 법안들이 의회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 2021년 10월에 채택된 러시아의 장기 발전 전략 2050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를 했고요. 2030년까지는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70%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이미 30% 감축은 달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1990년과 비교한 것인데 그때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이제 산업이 무너져서 탄소 배출이 줄어든 탓이 컸습니다. 배출량을 줄이겠다라고 약속은 했지만 러시아는 이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것과는 거리를 둬왔고요. 오히려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화석 연료 수출을 많이 늘려온 나라죠. 게다가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세계를 포연에 휩싸이게 만들면서 러시아의 기후 대응은 아예 이제는 관심권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전쟁 전에 러시아는 유럽에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이런 것들을 많이 수출했는데 전부 탄소 집약적인, 즉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은 품목들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아니었더라도 유럽연합의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 흔히들 탄소세라고들 했죠. 이것이 시행되면은 러시아의 손해가 어느 나라보다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탄소 감축은커녕 전쟁의 스모그로 세계를 뒤덮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관련해서 이 북극 문제도 기후 전문가들은 거론을 해요. 러시아가 북극 지역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개시한 직후인 2022년 3월에 북극 이사회, 북극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논의해온 회의기구인데요. 여기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중단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맞서서 북극 이사회에 내야 될 지불금을 동결했고요. 북극 논의, 기후 대응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여기서도 전쟁의 여파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2월 달에 새 대통령을 선출한 인도네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조코 위도도 흔히들 조코위라고 하죠. 이 조코위 대통령의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약속했던 브라보워 수비안토가 과반 득표에 성공해서 결선 투표 없이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 브라보워라는 사람은 과거 90년대에 쫓겨났던 수하르토 독재 정권 시절의 인물이에요. 군 장성 출신이고요. 그런데 뜻밖에도 조코위 내각에 들어가서 국방장관을 지냈고요. 이번 대선에는 조코위의 젊은 아들을 부통령 후보 러닝메이트로 끌어들여서 승리를 했습니다. 경제정책이나 외교정책, 기후대응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코위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브라보워의 새 정부가 이전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는다. 조코위 대통령, 인도네시아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대통령이었죠. 하지만 지구의 안녕을 생각하면 그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게 아주 바람직하지만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석탄 소비 수출 다 늘어날 거고 벌채가 줄어드는 속도 지금처럼 더딜 거고 탄소 집약적인 수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경제의 핵심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의미예요. 인도네시아는 그 전기자동차, 전자제품 배터리에 꼭 필요한 니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또한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이고요. 전력 공급의 60%를 화석연료에 의존합니다. 특히나 발전소들이 낡아서 같은 화력 발전을 해도 탄소 배출이 다른 나라들보다 많아요. 잘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의 영토는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효율적인 전력망을 구축하기 힘든 것도 있고요. 중국은 물론 인도보다도 이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력을 보여주지 못한 나라입니다. 206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그동안에 사실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2020년에 조코위 대통령은 니켈 원재료의 수출을 금지시켰어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국내 가공을 강화하기 위한 거였는데요. 이 니켈 가공은 탄소 집약도가 높은, 즉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은 작업이라고 해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기자동차 산업 지원하고 있고 한국 기업도 협력하고 있죠. 올해 말에 자카르타에 이어서 새로운 수도가 될 이 보르네오 섬의 누산타라 여기를 친환경 도시로 건설하겠다 이렇게 인도네시아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도 기후 대응보다는 경제 개발의 틀 속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함께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보르네오의 열대우림, 인도네시아의 행정구역으로는 이제 깔리만탄이 되는데요. 이 숲이 있는 까닭에 인도네시아의 정책 방향은 그 나라뿐만 아니라 지구 대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칼리만탄의 삼림지대는 토질이 특이해요. 이탄 혹은 토탄이라고 불리는데 일종의 숯과 같은 그런 흙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베어내면 탄소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이 대기 중에 풀려나옵니다. 이 벌채를 줄이겠다. 국제사회에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말해오기는 했는데 열대우림 파괴를 부추기는 것이 이게 식용으로 그다음에 공업용으로 많이 쓰이는 팜이라고 하죠. 이 기름야자 재배거든요. 이 농장들이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라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약속은 빈소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 한국 기업들도 관여를 하고 있고요. 6월에는 유럽의회에서 선거가 실시됩니다. 27개 회원국 시민들이 앞으로 5년 동안 유럽의회를 이끌 720명의 의원을 뽑습니다. 유럽연합은 그동안 세계의 기후 대응을 주도해왔죠.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과 비교해서 55% 이상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법안을 3년 전에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2월에는 2040년까지 90% 감축이라는 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유럽에서 걱정스러운 게 있다면 우경화예요. 극우 정당들에게 기후 대응은 우선순위는커녕 심지어는 중단해야 될
퇴출시켜야 될 그런 정책이 되기도 하거든요. 몇몇 유럽국들에서 지난 몇 년 사이에 극우파가 선전을 하긴 했지만 현재로서는 극우 정당이 유럽의회에 다수당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들로 봤을 때는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이들 진영이 과반 의석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극우파들이 각국에서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이 유럽연 회원국들의 기후대응과 환경정책의 추진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앞으로 5년 동안 그 정책을 총괄할 유럽위원회 위원장도 뽑는데요. 독일 출신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현 위원장이 지금 연임에 도전하고 있죠. 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기후대응과 미래투자를 연계한 이 그린딜, 이것을 유럽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연임이 예상되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기후정책은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극우 정당들은 그린딜의 반기를 들고 있고요. 또 이 농업 부분의 불협화음 때문에 정책이 비틀거릴 소지도 있어요. 최근에 일부 농업국들의 항의 때문에 유럽연합이 살충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보류한 바가 있고 또 친환경 농업조항도 약화를 시켰습니다. 유럽연합의 총 탄소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농업 부문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또 기업들이 볼멘 소리를 내기도 하죠. 작년에 독일의 산업계가 유럽연합의 아주 적극적인 내연기관 자동차 규제에 반발을 했고요. 네덜란드의 농부들은 비료 규제에 맞섰고요. 특히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그 파장 때문에 에너지 값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유럽 전역에 정치적인 긴장이 조성된 상황인데 이런 분위기가 이미 그 전부터 많이 높아져 있었던 이 극우파들의 포퓰리즘 정서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화석연료 수요가 세계에서 2030년에 정점을 찍을 것이고 그 뒤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사실 이게 중국의 탄소 배출량 예상 시나리오와 정확하게 일치해요. 중국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얘기도 하고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거겠죠. 근데 이걸로는 지구가 더워지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탄소 중립 공약, 각국이 얼마나 지키고 있나 이걸 추적하는 넷제로 트래커에 따르면은 작년 말 기준으로 순배출 제로 목표를 밝힌 나라들, 이 나라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량 따지고 보면은 전 세계 배출량의 거의 90%에 이른데요. 계획대로라면 이 나라들이 다 감축 계획을 밝혔으니까 공약대로만 실행이 된다면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 이렇게 명시적인 약속이 붙어 있는 하면은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핵무기가 세계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핵 비확산 조약 NPT라는 게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맞서서 몇몇 나라들은 화석연료 비확산 조약, 화석연료 NPT라는 것을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니셔티브에 동참한 나라들이 아마 좀 생소하실 거예요. 바누아투, 투발루, 통가, 피지, 앤티가바부다. 태평양과 카리브해에 있는 작은 섬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덩치 큰 나라 중에서는 지금 콜롬비아 정도만 가입이 되어 있어요. 기업들의 움직임이 어쩌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산유국들 중에는 석유나 가스 탐사를 줄이려는 나라가 거의 없지만 세계 기업 매출액에서 총 18% 정도를 차지하는 상장 기업들이 석탄, 석유, 가스의 탐사와 생산을 줄이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석탄을 생산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한 절반 이상이 단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스웨덴의 한 에너지 회사는 재생에너지 기업으로 재탄생해서 올해 안에 석탄을 완전 퇴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모범 사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잠시 생각의 방향을 돌려보죠. 미국에서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인도는 경제 키우기에 여념이 없고 러시아에서는 푸틴 지지가 여전하고 유럽에서는 극우파가 목청을 두르고 있는 2024년의 세계. 선거 민주주의는 기후 대응에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민주주의의 다양성이라는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에 따르면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기구에서는 세계가 독재 체제에서 민주 체제로 전환하면 기온 상승폭을 1.6도 줄일 수 있다. 이런 계산까지 내놨습니다.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중국 같은 나라에서 캐나다 같은 국가들로 점점 이동해 갈수록 기후 변화를 줄이려는 이 정책들이 20% 가까이 늘어난다. 민주주의 지수가 1% 올라갈 때마다 대기 질이 개선된다. 이런 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잘 사는 민주국가에서 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는 게 결국은 개발도상국으로 산업시설을 다 옮겨버렸기 때문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거버넌스라 그러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글로벌한 협력, 그것과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들에게 기후 문제를 알리고 또 정부에 압력을 넣는 비정부 기구들이 정부 탄압 걱정하지 않고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요.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기후 대응 정책을 뒤로 돌렸을 때 연방정부의 정책은 후퇴했지만 여러 주들, 도시들, 기업들이 We are still in, 우리는 계속한다라는 연합을 구성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탈탄소 프로그램들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거죠. 실제로 트럼프 시대를 거치면서 미국이 세계의 기후 대응에 회방을 놓는 동안에 미국의 기후 대응이 사라졌다기보다는 분권화됐다. 이렇게 일부에서는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가 당선됐던 2016년에는 미국에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한 주가 하나도 없었대요. 하지만 지금은 16개 주가 목표를 세운 상태고 그중에 12개 주는 법으로도 명시를 했다는 거예요. 민간 부문에서는 미국의 경우 그 포브스의 대기업 리스트에 포함된 미국 기업의 절반 이상이 탄소 중립이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것들 또한 민주주의의 힘이겠죠.